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 시간 끝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나도 오랜만에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 감각이 조금 무뎌져서 확인차 말씀드렸어요. 자, 행정이론의 15번, 19페이지 15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죠. 자,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공공선택론 또는 공공선택 이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시장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한 거야. 시장 외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뷰캐넌과 털럭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공공선택론을 이제 주창을 했는데, 이제 이 시장 외적인 상황이다 보니 모든 상황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경제학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의 내용을 오스트롬 교수가 행정학에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그래.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부의 사람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그 포기되어진 이익을 전체의 사람들에게 고르게 배분을 했을 때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몫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규모면 그 소수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 소수가 자기 이익을 포기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몫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해볼만 하잖아. 뭐 그거 8,000원에서 10,000원 따가지고 뭐 진짜 밥 한 그릇 거하게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전체에게 소수의 이익을 고르게 배분을 했을 때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몫이 예를 들어서 한 210원이다. 그러면 그 210원 받자고 210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그 고르게 그 사람들한테 배분을 한 몫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 가지고 소수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자 개인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에서는 그 조직 내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입각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 공공선택론의 골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유권자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치인들도 자기한테 표 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지. 인격이 풍부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뽑는 것보다 당장 우리 집값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뽑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그렇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처음에 뷰캐넌과 털럭이 그걸 연구한 게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맞는 내용. 다음 3번. 뷰캐넌, 털럭, 오스트롬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뷰캐넌과 털럭은 처음으로 공공선택 이론을 주장한 학자고,
그 주장한 공공선택 이론을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가 오스트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 주체의 집단적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조직 구성원들 각자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개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조직 경제 주체 집단적 선택이 아니고 개별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거야. 개별적인 선택. 방법론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개체주의 또는 개인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집단 전체가 아니라 집단 내의 구성원 각자들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번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피터스가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제시한 정부 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이 피터스가 주장한 거버넌스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 비가이 피터스가 그 거버넌스의 모형을 설명한 그 책이 미래의 국정관리라는 책이야.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대학원을 안 갔을 텐데 이 책을 읽고 거버넌스에 퐁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했어. 그리고 나서 대학원 가가지고 피터스를 만났어. 피터스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그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 책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거지. 와, 진짜. 야, 근데 진짜 그 양반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인지 몰랐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우 둘이야. 진우 두 개를 합쳐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상체를 가누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체가 너무 무거워서 서서 수업을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그 의자를 준비하라는 거야. 그 의자를 준비하는데도 그 딱딱한 이런 의자 말고 그 왜 회사 중역들이 앉는 의자 있잖아. 크고 이렇게 푹신한 의자. 야, 그거 학교 내에서 찾느라고 되게 애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야, 근데 세상에 그 큰 거를 마련해 주는데 그 큰 의자에 이렇게 꽉 끼워가지고 앉는 거야. 그냥 일어나면 이렇게 의자랑 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양반이었어요. 아무튼. 자, 이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 개혁 모형은 5가지가 있었어. 그지? 전통적 정부 모형,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그다음에 신축적 정부 모형, 그다음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아니야. 이 문제 낸 사람 약간 우파 같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야, 가끔 보면 이렇게 출제자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자꾸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야, 이거 자유민주주의 되게 이게 흔하지 않잖아, 이거. 그냥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약간 좀 기형적인 언어거든, 이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자유인데 왜 꼭 자유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냐고.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살짝 약간 우파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약간의 예상을 해봅니다. 2번은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7번 볼게요. 자,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 어디에서 강조가 된 내용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적 형평성 어디에서 나왔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뭐에서 나왔었지? 답도 나오고 지금 아닌 애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막 아까 롤스가 좀 임팩트가 좀 컸니? 왜 자꾸 롤스 거려? 자,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신행정론의 목적이야 이거.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 적실성과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자. 이게 신행정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1968년 개최된 미노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골치 아파 하시는데, 요런 얘기는요, 구급 시험에서 맞냐 틀리냐의 주제로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은, 신행정론이 언제 처음 나왔다고?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왈도에 의해서. 드와이트 왈도가 이 미노브룩 회의에서 신행정론의 얘기를 처음으로 주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까 그 롤스의 정의론 쭉 설명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편익의 정도가 고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어서 그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특징이었지. 자, 다음 3번.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어요.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야. 다르게 대우하는 거. 그래서 얘기했잖아. 학생은 수업을 짤 수 있어도 선생님은 수업을 짤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나도 힘들다고. 자, 하지만 안 되는 거야. 이게 수직적 형평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인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다음,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그 예이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 이게 수평적 형평성인 거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 관리론하고 혼동이 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신공공 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맞는 얘기인데, 자,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했다면 이 신공공 서비스론은 원론적으로 이들이 얼마만큼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비판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비판 이론은 모든 행정의 모든 현상을 객관적으로 싹 다 공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 시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관료들은 관료의 입장에서 그 현상들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비판 이론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안 좋은 건 감추고 막 이래가지고 막 좋아 보이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까발려.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그냥 거기에 대한 느낌들을 직설적으로 듣는 이 같은 형태의 내용이죠.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에 따라서 거기에 그 대하는 어떤 인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나가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 관료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해결 방식을 적용하는 이 같은 내용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얘기하면서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이 서로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공익이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서 신공공관리론은 입장이 뭐였어? 공익이란 개인 이익의 총합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각자의 이익을 전부 다 썸한 것이 이제 공익이라고 봤단 말이지. 그런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이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유 가치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공익이라 각자 모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주제란 말이야. 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추구해야 해 라고 나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거야. 다이얼로그 해가지고 좀 정교화된 결과물이 바로 공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이런 게 옳으니까 이대로 따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신공공 서비스론의 입장에서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그랬으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노젓기를 강조했던 건 뭐야? 노젓기를 강조했던 건 정부 패러다임에서 뭐였지?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뭐였지? 전통행정이요. 방향잡기를 강조한 건 그렇지. 이게 신공공관리론이지. 그러니까 방향잡기론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인 거야. 그럼 신공공 서비스론은 뭘 강조했어? 방향잡기보다 직접 봉사하라. 서빙을 강조했단 말이지. 정부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음식점에서 그 샐러드 바 만들어 놓고 반찬은 저기 가서 가져다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방향잡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반찬 거기에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뭐야?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걸 가만히 봐. 근데 제가 계란말이를 되게 잘 먹어. 계란말이가 금방금방 없어져. 그러면 얘는 그냥 가가지고 계란말이를 한 접시를 더 또 오는 거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걔가 뭘 원하는지를 직접 파악해가지고 그걸 직접 가져다 주는 거야. 너 보니까는 계란말이 되게 잘 먹는데 요거 좀 더 먹어. 이렇게. 이게 봉사인 거죠. 지금 방향잡기를 강조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공공 서비스론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정부 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차원들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정해져 있는 그냥 룰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 특히 이제 법률이나 규범을 중요하게 하면서도 시민에 대한 대응성까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공공가치에 대한 문제야. 맨 처음에 2023년도에 나올 때 이따가 뒤에서 문제 보겠지만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공공가치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그 이듬해 두 번째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문제가 나왔어. 수준이 있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 아까 그 공공가치와 관련해가지고 무어하고 보즈만의 차이 설명했었잖아. 그 설명했을 때 어떤 애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했었거든. 선생님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그러고 물어봤었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외워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뭐 알아서 하렴 그냥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씨 공부할 거 많아 죽겠는데 자꾸 책이 없는 얘기 한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문제가 이게 나온 거야. 걔가 붙었겠니 떨어졌겠니?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공공가치론과 관련해가지고 출제가 된 세 문제 가운데서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예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 기억부터 봅니다. 무어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제안한다. 공공가치 퍼블릭 밸류 매핑을 강조했다고 얘기했었지. 무어야 이게 누구야? 보즈만이지 보즈만. 야, 이런 얘기에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기억은 보즈만의 이야기야. 무어는 뭘 강조했다고? 총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 삼각형과 공공가치 어카운트, 공공가치 회계를 강조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기억은 틀린 내용이다. 보즈만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하였다. 공공가치 회계, 공공가치 어카운트는 누가 주장했다고? 무어가 주장했다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주어가 서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기억, 니은 다 틀린 내용이에요. 3번.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누가 제시한 거야? 무어가 제시한 거지. 자, 다음. 리얼.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자, 공공가치 실패를 강조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즈만이라고.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주장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하지만 누가 주장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주잔 말이죠. 19번에는 디귿과 리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공공가치가 2023년도에 처음 나와서 그냥 공공가치가 이런 거야 라고 피상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 박사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공공가치론이었거든.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에 그 무어하고 보즈만이 나오지만 학자가 한 명이 더 있어. 메인하르트라고. 학자가 또 한 명이 있거든. 그 세 학자의 공공가치에 대한 차이를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걸 모르겠니? 아무튼. 자. 근데 새롭게 나오는 이론들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그러려고 하면 선생님들도 논문 되게 많이 보고 간혹 가다가 한 4, 5년에 한 번씩 그 바뀐 그 이론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래야 돼. 선생님들이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책을 잘 안 봐. 큰일 났어. 너무 공부를 안 해. 왜 이 시험 문제 낸 걸 보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수준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구나. 아니면 그냥 이거 뭐 그냥 대충 만들었구나. 뭐 이런 거 너무나 잘 보여. 너무나 잘 보이는데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시험 이제 출제가 들어가면 출제위원들을 공개해요. 그 사이버 고시센터에. 그 출제위원들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각 직렬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람들 들어가거든. 보면은 일반 행정직에 문제 출제하러 들어간 애들이 보면은 다 막 옛날에 내 후배들이고 막 이제 이렇단 말이야 지금은. 근데 막 공부 더럽게 안 하던 애들이 외국 가서 학위 받았다고 막 박사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뽑혀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 내가 걔네들 공부하는 걸 아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겠니? 쉽게 나오겠니? 쉽게 나오는 거야. 지들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랬는데 여지없이 쉽게 나왔었어 이때.
자, 19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중 공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재화의 성질을 구분할 때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4개로 구분을 했었지. 근데 그때 둘 다 있는 것과 둘 다 없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유제였잖아. 자, 이 공유제는 배제성만 있는 거야? 아니면 경합성만 있는 거야? 경합성만 있는 거야, 이거는. 경합성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존재하는 이 같은 재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국공립도서관, 국립공원, 국방치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 틀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어디가 틀렸을까? 자, 국공립도서관이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국방치안은 자, 민간업체 어디서 하니? 치안은 그래 뭐 S1 있다고 치고 ADT 캡스 있다고 치자. 국방은 누가 하냐? 삼성아미, LG아미 뭐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자, 국방치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순수 공공재야.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이게 집합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요 2개가 맞는 내용인데 요 뒤에 2개는 틀린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합성을 지닌다. 맞는 얘기지? 비배제성을 지닌다. 배제성이 없다는 거야. 그지? 맞는 얘기.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져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쓰고 그냥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기획을 이제 KBS가 해가지고 KBS에서 방송을 했잖아. 거기 이제 보니까는 어디에서 했더라?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고척 스카이돔에 하여튼 그 관객들이 쫙 다 가득 찼어. 그 옛날 용필이 오빠를 목 놓아 부르던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아줌마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용필이 오빠 좋아요 막 이제 이거 한 거지. 근데 그날 저녁 7시부터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조용필 씨가 아무런 고지 없이 30분을 딜레이를 했대. 공연 시작이 이제 30분이 이제 지연이 된 거죠. 근데 공연을 보통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잖아. 3시간 정도 하면 7시에 시작했어도 10시에 끝이 나. 근데 7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10시 반에 끝나잖아. 거의 11시가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거지. 자리를 뜨고 일어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는 그 전체 객석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차 있었대요. 근데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KBS가 그 콘서트에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았대. 무료 입장을 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리를 뜰 수 있었을까? 안 뜬단 말이지. 심지어는 30분 딜레이 됐다고 자리 뜨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대. 그러니까 비배제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사용을 대가 사용 여부, 대가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필요 없이 챙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챙긴 것 자체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쉽게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군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 일반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난도가 높은 편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모든 예시가 다 맞고 모든 예시가 다 틀리는 게 아니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지. 7급 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데 지금 이 9급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027년도부터 행정학 시험 문제 수가 25문제로 늘어요. 25문제로 늘면 난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러한 패턴의 문제들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전에 내년에 냉큼부터 알았지? 자, 정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3시간이 남아있죠? 네. 근데 너무 일찍 끝났는데? 엄청 일찍 끝났으니까 엄청 일찍 쉴까요? 그래요. 오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드시고 7시 반에 6시 반인가요? 6시 반에? 7시 반이면 안 되는구나. 미안. 가만히 있지 그랬어. 가만히 있지 그랬어. 자, 6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